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에 대미한 그 7번째 이야기, 에바 부인입니다. 그럼 책 속의 길을 찾으러 가볼까요? 에바 부인. 방학 중에 나는 막스 데미안이 몇 년 전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 찾아가 보았다. 나이든 부인이 정원에서 거닐고 있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녀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데미안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부인은 그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어디에 사는지까지는 몰랐다. 그녀는 내가 데미안의 가족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고는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가족 앨범을 꺼내와 데미안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데미안 어머니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다. 내 꿈속의 영상과 똑같았다. 그녀였다. 키가 큰 데다 남성적인 분위기가 흠씬 묻어나는 아들과 많이 닮았으면서도 모성애와 엄격함 그리고 깊은 열정이 깃들여 있는 표정이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동시에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나의 소신이자 어머니이자 운명이자 연인이었다. 바로 그녀였다. 내 꿈속의 영상이 이 땅에 살아 숨쉰다는 사실이 격렬한 기적처럼 나를 뚫고 지나갔다. 내 운명의 모습을 지닌 여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어디에? 어디에? 그녀는 놀랍게도 데미안의 어머니였다. 나는 곧바로 여행을 떠났다.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 여인을 찾아서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 그녀를 닮았거나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그 무엇을 찾아서 뒤엉킨 꿈속에서처럼 낯선 도시의 골목과 기차여 기차 안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깨닫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공원이나 호텔 정원 혹은 대합실에 멍하니 앉아 내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떻게든 그 꿈속의 영상을 좀 더 생생하게 떠올려 보려 애썼다. 그러나 그 영상은 생각만큼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기차를 타고 낯선 풍경 속을 달리면서 그저 15분 정도씩 조는 게 다였다. 한 번은 추리이에서 어떤 여자가 내 뒤를 따라왔다. 겉모습이 매력적이긴 했지만 약간 뻔뻔해 보이는 여자였다. 나는 마치 그녀가 공기라도 되는 듯이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계속 걸어갔다. 다른 여자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관심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시간이 갈수록 내 운명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실제로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자꾸만 초조해져서 미칠 것만 같았다. 언젠가 어떤 역에 인스부르크 역이었던 것 같다. 서 있다가 막 출발하는 기차의 창가에 그녀와 닮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몹시 괴로웠다. 그 모습이 꿈에 나타났다. 나는 이렇게 계속 무의미하게 찾아다니는 일이 부끄럽고 참담해서 잠에서 깨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몇 주 뒤에 H대학교에 등록을 했다. 모든 것이 나를 실망시켰다. 내가 들은 철학사 강의는 신입생들의 자유분방한 행동만큼이나 실체가 없었고 기계적이었다. 모든 것이 틀에 박혀 있었고 말과 행동이 누구나 똑같았다.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들에 깃든 즐거움도 서글플 만큼 공허하고 진부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한없이 자유로웠다. 하루 종일 교회의 낡은 집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냈다. 책상 위에는 항상 니체의 책이 몇 권 놓여 있었다. 나는 니체와 함께 살면서 그 영혼의 고독을 느꼈고 끊임없이 그를 몰아댄 운명의 냄새를 맡았다. 그와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토록 꿋꿋이 자기 길을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가을바람이 부는 시내를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였다. 술집에서 학생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열려있는 창문으로 담배 연기가 구름처럼 새어나왔다.
노랫소리는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처럼 크고 우렁찼지만 감격이나 생기가 없이 그저 단조롭기만 했다. 나는 길모퉁이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잘 훈련된 청춘의 쾌활함이 술집 두 군데에서 어둠 속으로 앞다투어 쏟아져 나왔다. 어딜 가나 단결이었고 어딜 가나 집회였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내려놓고 같은 불의의 안락감 속으로 달아났다. 그때 뒤에서 걸어오던 남자 둘이 내 옆을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언뜻 들었다. 흑인 마을에 있는 청년회관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말했다. 모든 게 똑같아요. 심지어 문신도 아직까지 유행하네요. 보세요. 이게 바로 새 유럽입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경고처럼 울렸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나는 두 사람을 따라 어두운 골목으로 갔다. 한 사람이 키가 작고 세련된 일본인이었다. 미소 짓고 있는 그의 노란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 빛났다. 아까 말을 하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네 나라 일본에서도 상황이 더 낫지는 않을 겁니다. 무리를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드무니까요. 물론 이곳에도 그런 사람이 몇몇 있기는 하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쁨과 놀라움으로 내 가슴을 꿰뚫고 들어왔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바로 데미안이었다. 바람 부는 밤의 어두운 골목에서 나는 그와 일본인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데미안의 목소리 특유의 울림을 즐기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같은 음색이었다. 옛날처럼 아름다운 안정감과 평온을 지니고 있었고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나는 그를 찾아내었다. 일본인은 어느 거리 끝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대문을 열었다. 데미안이 간 길을 되돌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길 한복판에서 그를 기다렸다. 데미안은 갈색 비옷을 입고 가느다란 지팡이를 팔에 건 채 꼿꼿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가슴 두근거리며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내 옆까지 와서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단호한 입과 넓은 이마, 예의 그 환한 얼굴이 드러났다. 형! 내가 소리치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싱클레어, 너구나. 안 그래도 널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기대는 했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만났지만 말이야. 너 내 뒤를 계속 따라왔지? 나를 바로 알아본 거야? 물론이지 뭐. 겉모습이 약간 변하긴 했지만 넌 표식을 갖고 있잖아. 표식? 무슨 표식?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전에 그걸 카인의 표식이라고 불렀어. 우리의 표식이야. 넌 언제나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난 내 친구가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더 뚜렷해졌구나. 난 몰랐는데. 아니, 알고 있었나? 언젠가 형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나하고도 닮아서 깜짝 놀랐어. 그게 표식이었나? 그래, 맞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어머니도 여기에 계셔? 하지만 나를 전혀 모르실 텐데. 아니야, 알고 계셔.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누군지 금방 알아보실 거야. 그런데 넌 참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어. 아, 여러 번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이제 곧 형을 만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 그래서 날마다 기다렸지. 그는 나에게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갔다. 그의 몸에서 번져오는 평온함이 나에게로 흘러들었다. 우리는 곧 예전으로 돌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창시절과 입교식 준비 수업, 방학 때의 그 불행한 만남까지 기억해냈다. 그러나 우리 사이를 최초로 긴밀하게 이어준 프란츠 크로모에 관한 이야기는 이번에도 꺼내지 않았다. 어느새 우리는 특이한 예감으로 가득 찬 대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데미안과 일본인이 나눈 대화의 내용과 비슷했다. 대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동떨어져 보이는 이야기로 옮겨가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들조차 데미안이 입 밖에 내는 순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는 유럽의 정신과 이 시대의 징후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디에서나 끼리끼리 모여 무리를 짓곤 하지만 자유와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연합과 합창 동아리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체가 강박감에 의해 꾸려질 뿐더러 불안과 공포와 당혹감에서 생겨난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고 낡아서 허물어지기 직전이라고 했다. 여럿이 모여 함께한다는 건 멋진 일이지. 데미안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연대가 아니야. 개인들이 서로 알아가면서 새로운 연대가 생겨날 거고 한동안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지금의 연대는 그저 무리짓기에 불과해. 사람들은 서로가 두려워서 서로에게 도망치는 거야. 주인은 주인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학자는 학자끼리. 왜 두려운 걸까?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미지의 존재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대야. 그들은 자기 삶의 법칙들이 더는 맞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이 낡은 규범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들의 종교나 도덕심,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필요와는 맞지 않아. 유럽은 100년이 넘도록 연구만 하고 공장만 세웠어. 사람을 한 명 죽이는데 화약이 몇 그램 필요한지는 잘 알지만 신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잘 몰라. 1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도 모르지. 대학생들이 몰려가는 술집을 봐. 아니면 부자들이 가는 유흥업소를 보든지. 희망이 없어. 싱클레어, 그 어디에서도 즐거움은 찾을 수 없어. 불안해서 모인 사람들은 공포와 저기에 가득 차 있을 뿐 다른 사람을 절대로 믿지 않거든. 이제 더는 이상이 아닌 이상에 매달린 채 누구나 새로운 이상을 내놓기만 하면 무턱대고 돌을 던지지. 나는 이 시대의 대립이 피부로 느껴져. 곧 싸움이 벌어질 거야. 내 말을 믿어. 머지않아 반드시 그럴 테니까. 물론 전쟁이 세상을 개선하지는 못할 거야. 노동자들이 공장주를 때려 죽이든 러시아와 독일이 총질을 하든 그저 주인만 바뀔 테지. 물론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은 아닐 거야. 오늘날의 이상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거고 석기시대의 신들이 제거될 테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있어. 멸망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있지.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지? 내가 물었다. 우리? 아, 어쩌면 함께 멸망하겠지. 우리 같은 사람도 때려 죽일 테니까.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완전히 끝장나지는 않아. 우리에게서 남은 것 또는 우리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주위에 미래의 의지가 모여들 거야. 우리 유럽이 한동안 기술과 학문의 거대한 시장을 열고는 너무 소리를 지르는 통에 들리지 않았던 인류의 의지가 드러날 거야. 그러면 인류의 의지라는 게 오늘날의 공동체나 국가와 민족, 협회, 교회의 의지와 같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겠지. 자연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에, 너 하나의 내면에 들어있어. 예수 안에 니체 안에 들어있던 거지. 오늘날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 유일하게 중요한 흐름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날 거야. 물론 그 흐름들이 날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우리가 강가의 어느 정원 앞에 멈춰 섰을 때는 이미 매우 늦은 시각이었다. 우리 여기에 살아. 데미안이 말했다. 놀러와. 우린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서늘해진 밤 공기를 뚫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대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비틀거렸다. 나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생활 방식과 나의 고독한 생활 방식에서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어떤 때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빈정거리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나와 얼마나 상관이 없는 일인지 이 세계가 나와 얼마나 아득하게 동떨어져 있는지를 오늘처럼 평온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고향의 관리들, 그늘고 위험 있는 신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행복한 낙원에 대한 기념품이라도 되는 듯이 술집을 전전하던 학창시절의 추억에 집착했고 시인이나 낭만주의자들이 유년 시절을 참여하는 것처럼
학창시절에 누렸다가 이제는 사라진 자유를 숭배했다. 어디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자신의 과거 어딘가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자신의 고유한 책임을 떠올리게 될까봐,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가라는 경고를 받을까봐 두려워서였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술을 퍼마시며 즐겁게 살다가 안전한 구역으로 기어들어가 공직에 근무하는 근엄한 관리가 된 것이다. 그렇다. 썩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 썩었다. 그래도 대학생들의 이런 짓거리는 수백 가지 다른 짓거리들보다는 덜 어리석고 덜 사악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나의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는 순간 이런 생각들은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내 생각은 오로지 이 하루가 나에게 선물해준 찬란한 약속에만 쏠려 있었다. 원하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대학생들이 술판을 벌이든 얼굴에 문신을 하든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는 오직 운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아침 늦게까지 푹 잤다. 새날이 축제일 것처럼 밝았다. 어렸을 때 성탄절 이후로 더는 경험하지 못한 기분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 동요로 가득했지만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날이 밝았음을 느꼈다. 내 주변의 세계가 기대에 차서 의미심장하고 장엄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조용히 내리는 가을비마저 아름답고 고요했으며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한 축제일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바깥 세계가 처음으로 내 마음과 온전히 화음을 이루었다. 이럴 때면 영혼의 축제일이 열리고 사는 보람이 느껴졌다. 어떤 집도 어떤 진열창도 길에서 만난 어떤 얼굴도 신경에 거슬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일상과 습관의 몸이 건조함에 찌든 텅 빈 얼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경건하게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이나 부활절같이 큰 축제일의 아침이 있고 그랬다.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나는 지금껏 내 안의 삶에 익숙해 있었다. 저 바깥 세상은 내게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였으며 내 어린 시절을 놓치는 순간 빛나는 색채도 잃어버렸다. 영혼의 자유와 남성적인 성숙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사랑스러운 광채를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저 땅에 파묻히고 어두워져 있었을 뿐 어린 시절의 행복을 포기한 대가로 자유를 얻은 사람도 반짝이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시선에 짜릿한 전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황홀한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밤 막스 데미안과 작별했던 교회의 정원을 다시 찾았다. 비에 젖어 짙은 잿빛 나무들 뒤에 자그마한 집이 한 채 숨어 있었다. 첫눈에도 환하고 아늑했다. 커다란 유리벽 뒤편으로는 키 큰 단연초들이, 말끔한 창문 뒤쪽에는 책을 꽂아둔 선반과 그림이 걸린 어두운 벽이 보였다. 현관문은 온기가 흐르는 자그마한 홀로 바로 이어져 있었다. 검은색 옷에 흰색 앞치마를 두른 늙은 하녀가 말없이 나를 맞이하고는 외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나를 혼자 남겨두고 홀에서 나갔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는 곧장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문 위에 어두운 나무벽 위쪽에 검은 테두리를 두른 유리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 눈에 익은 그림이 들어있었다. 지구의 껍데기를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황금빛 새매머리를 한 나의 새였다. 나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내가 지금껏 행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에 대답과 성취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 듯이 기뻤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릿하게 아팠다. 수많은 영상이 번개처럼 빠르게 내 영혼을 스치고 지나갔다. 대문 아치 위에 낡은 석재 문장이 있는 고향집. 그 문장을 그리던 소년 데미안. 크로머의 마수에 걸려들어 옴싹달싹 못하던 소녀 시절의 나. 내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그리움의 새를 그리던 청년 시절의 나.
스스로 자아낸 실그물에 얽혀 어찌할 줄 모르던 영혼.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메아리쳤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내 안에서 긍정이 되고 대답이 되고 인정이 되었다. 나는 눈시울을 붉힌 채 내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내 눈길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다. 새 그림 아래 열린 문 앞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키 큰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이, 아들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시간도 나이도 초월해 혼이 깃든 의지가 가득한 얼굴로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그녀의 눈길은 성취였고 그녀의 인사는 귀향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힘차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싱클레어지요? 금방 알아봤어요. 잘 왔어요. 깊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달콤한 포도주처럼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들어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을, 맑고 성숙한 입을, 넓고 위험 있는 이마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마에는 표식이 있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동안 저는 길 위에 쭉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가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도 완전히 집으로 돌아오지는 못해요. 하지만 서로에게 끌리는 길들이 만나면 잠시나마 온 세상이 고향처럼 보이기는 하지요. 내가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 느낀 것을 그녀가 입 밖에 내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와 말은 아들과 무척 닮은 듯 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모든 것이 더 성숙하고 더 따뜻했으며 더 명백했다. 그러나 예전에 막스 데미안이 누구에게도 소년 같은 인상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도 다 자란 아들을 둔 어머니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얼굴과 머릿결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젊고 달콤했다. 금빛 피부는 주름 하나 없이 팽팽했고 입술은 가피어난 꽃처럼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내 꿈속에서보다 더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 곁에 있다는 것은 사랑의 행복이었고 그녀의 눈길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의 성취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운명이 스스로를 드러낸 새로운 그림이었다. 나를 더는 엄숙하지도 않고 더는 고독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랬다. 이 그림은 성숙한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어떤 결심을 하지도 맹세를 하지도 않았다. 하나의 목표에 내 길의 어느 높은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 길에는 나무 그늘이 행복하게 드리워져 있고 즐거움이 가득한 정원에서 서늘한 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왔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이마시고 그녀의 곁에서 숨을 쉰다는 사실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 그녀가 어머니든 연인이든 여신이든 상관없었다. 그녀가 곁에 있기만 한다면, 내 길이 그녀의 길 가까이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녀가 나의 샘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 막스가 이 그림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말을 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지요. 이 그림이 왔을 때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싱클레어, 당신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막스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마에 표식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내 친구가 될 거예요. 라고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그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었어요. 언젠가 방학 때 고향집에 왔다가 막스를 만난 적이 있지요. 16살 때쯤일 거예요. 막스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 막스가 그 이야기를 했군요.
그때 저는 아주 비참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요. 막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싱클레어는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또다시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려 해요. 심지어 술집까지 들락거리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의 표식은 가려져 보이지가 않지만 남 모르게 싱클레어를 불태우고 있거든요. 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 뒤에 베아트리체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인도자가 나타났어요.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제 소년 시절이 왜 그다지도 막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사랑하는 부인, 아니,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그때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 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녀는 내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태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지요. 당신도 알잖아요. 새가 알을 끼고 나오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지난 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 길이 그렇게 어려웠던가? 어렵기만 했나? 아름답기도 하지 않았나? 혹시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고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려웠어요. 나는 꿈속인 듯이 아련하게 대답했다. 몹시 어려웠어요.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요. 자기 꿈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길이 한결 쉬워진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어떤 꿈이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꿈으로 바뀌게 마련이니까요. 그 어떤 꿈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나는 깜짝 놀랐다. 벌써 경고를 받는 것일까? 아니면 방음막을 치는 것일까? 그러나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목적지가 어디든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 꿈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저 새 그림과 함께 제 운명이 저를 어머니처럼, 연인처럼 맞아주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제 운명의 것입니다. 그 꿈이 당신의 운명인 한 당신은 그 꿈에 충실해야 해요. 그녀가 진지한 어조로 내 말에 동의했다.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다. 이 매혹적인 순간에 죽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온몸으로 퍼져갔다. 얼마나 오랫동안 울지 못했던가. 나는 급히 그녀에게서 몸을 돌려 창가로 다가가 화분 너머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장자리까지 포도주로 가득 찬 술잔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싱클레어? 아직 어린아이군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꿈꾸었듯이 언젠가 완전히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당신이 변함없이 그 운명에 충실하다면 말이죠. 나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그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난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몇 안 되지만 무척 친한 친구들이지요. 그 친구들은 나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원한다면 당신도 그렇게 불러요. 그녀는 나를 문 쪽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열고 정원을 가리켰다. 막스가 저기 있어요. 나는 깊은 감동을 받고 온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키 큰 나무들 아래에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예전보다 의식이 뚜렷한 것 같기도 하고 꿈속인 양 몽롱한 것 같기도 했다. 나뭇가지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나는 강줄기를 따라 길게 뻗은 정원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드디어 데미안을 찾아냈다. 그는 우통을 벗은 채 문이 열려있는 자그마한 정자에서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다. 데미안의 몸이 아주 멋있었다. 넓은 가슴, 단단하고 남성적인 머리, 근육이 탱탱하게 드러나는 팔은 매우 강하고 튼실해 보였다.
허리와 어깨, 팔 관절의 움직임이 분수에서 자유롭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처럼 가볍고 유연했다. 데미안, 거기서 뭐해? 내가 소리치자 그가 환하게 웃었다. 연습하고 있어. 그 일본인하고 한판 붙기로 했거든. 그 녀석이 체구는 작아도 고양이처럼 날래고 영리해서 말이야. 하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내가 갚아줘야 할 게 있어. 예전에 살짝 굴욕을 당한 적이 있어서 말이지. 그는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재킷을 걸쳤다. 우리 어머니 만났어? 그가 물었다. 응, 정말 멋진 분이셨어. 에바 부인이라. 이름이 참 잘 어울려. 그분은 모든 존재의 어머니 같으니까. 그는 잠깐 생각에 잠겨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을 벌써 알았다고? 이봐, 한껏 자랑스러워해도 돼. 우리 어머니가 첫 만남에서 그 이름을 알려준 사람은 내가 처음이니까. 그날부터 나는 아들이자 형제, 연인처럼 그 집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아니, 멀리서 정원의 키 큰 나무들이 눈에 들어올 때부터 내 마음은 한없이 풍요롭고 행복했다. 바깥에는 엄연히 현실이 있었다. 그곳에는 거리와 집, 사람과 시설, 도서관과 강의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다. 이곳에는 동화와 꿈이 살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는 생각과 대화를 통해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많았다. 다만 다른 영역에서 살았을 뿐이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경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보는 방식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세상에 하나의 섬을 세우는 것이었다. 어쩌면 본보기라고도 할 수 있었다. 어쨌든 살아가는데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나는 오랫동안 고독했던 나는 완벽하게 고독을 맛본 사람들끼리 꾸릴 수 있는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행복한 사람들의 잔치상이나 즐거운 사람들의 축제로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아도 질투나 향수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나는 표식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서서히 공유해 나갔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표식을 짓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위험해 보일지도 몰랐다. 우리는 이미 깨달았거나 깨달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이상, 의무, 삶, 행복을 군중의 그것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또 거기에서 커다란 행복과 기쁨을 찾았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하게 깨달으려고 노력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들 나름의 힘과 위대함을 지니고 있을 터였다. 다만 표식을 지닌 우리는 자연의 의지를 새로운 것과 개별적인 것, 미래의 것을 위해 제시하는 반면 그들은 현재 상태를 안전하게 굳히는 데만 열중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인류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류란 뭔가 완성된 것,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다. 우리에게 인류란 하나의 먼 미래였다. 우리 모두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법칙 역시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우리 모임에는 에바 부인과 막스, 나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도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만의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독자적인 목표와 의견 그리고 의무에 매달렸다. 그들 중에는 점성술사와 카발라 연구자도 있었고 톨스토이 백작 추종자도 한 명 있었다. 섬세하고 수줍음 많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소수종파 신봉자, 인도식 수행을 하는 사람, 채식주의자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이 모든 사람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인생의 꿈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 과거의 인류가 신들을 어떻게 모색했는지, 그들이 새로운 소망의 형상을 어떻게 찾으려 노력했는지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좀 더 가까이 지냈다. 이를테면 피스토리우스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대어로 쓰인 책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었고 고대의 상징과 제식에 관한 그림들도 보여주었다. 또 지금까지 인류가 소유했던 이상은 모두 무의식적인 영혼의 꿈이었으며 인류가 이 꿈을 더듬으며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머리가 천개 달린 고대의 신들에서 시작해 기독교 탄생의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를 쭉 훑어보았다. 고독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퍼져나간 종교의 변천 과정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에서 이 시대와 유럽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유럽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강력한 무기를 새로 만들어냈다. 그러는 사이에 정신은 무지막지하게 황폐해졌다. 새로운 무기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기에도 특정한 희망과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럽을 개종시키려는 불교도들, 톨스토이 추종자들, 그 외 다른 종파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는 했지만 어떤 교리든 상징의 의미로만 받아들였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걱정하는 것은 표식을 지닌 사람들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종파의 신앙 고백이나 구원론도 모두 부질없고 쓸데없어 보였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무이자 운명이라고 느낀 것은 다음과 같다. 각자가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기 안에서 자라는 자연의 싹에 완전히 일체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불확실한 미래가 각자에게 어떤 일을 초래하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말을 입 밖에 내든 내지 않든 지금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우리 모두 명백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미안은 이따금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다가올 거야. 유럽의 영혼은 오랜 세월 동안 족쇄에 묶인 채 누워있던 동물이나 다름없어. 만약 그 동물이 족쇄에서 풀려난다면 무척 거칠고 난폭하겠지.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하여 사기당하고 마비당한 영혼의 진정한 고난이 드러나면 지름길이든 애움길이든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의 날이 올 거야.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해질 테니까. 지도자나 새로운 입법자로서가 아니야. 우린 새로운 법률이 수립되는 걸 보지 못할 거야. 그보다는 운명이 부르는 곳으로 함께 가고 그곳에서 서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지. 사람들은 자기 이상의 위협을 당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준비가 돼 있어. 하지만 새로운 이상, 새롭지만 위험할지 모르는 엄청난 성장의 움직임이 노크를 하면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때 문을 열고 함께 걸어갈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우리야.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표식이 있는 거지. 카인처럼. 카인의 표식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증오를 불러일으켜. 그건 단지 사람들을 목가적이지만 좁은 세상에서 위험하지만 넓은 세상으로 내몰기 위한 방편이었어. 인류의 발걸음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하나같이 운명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해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었어. 그건 모세와 부처에게도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에게도 모두 적용되지. 물론 시대의 어떤 조류에 몸을 싣고 어떤 쪽의 지위를 받을지는 각자가 선택할 수 없어. 만약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뜻에 맞춰주었더라면 현명한 신사는 되었을지 몰라도 운명의 주인이 되지는 못했을 거야. 나폴레옹도 카이사르도 로율라도 마찬가지야. 그런 건 생물학과 진화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 이해가 빨라. 아득한 옛날의 지각 변동으로 물에 살던 동물이 육지로, 육지에 살던 동물이 물론 내몰렸을 때 운명을 맞을 준비가 돼 있던 종들만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또 새롭게 적응해 대대로 자기 종을 보존할 수 있었지. 그 종들이 보수적이면서 생존 능력이 뛰어난 개체들이었는지 아니면 개혁적이면서 유별나게 튀는 개체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 어쨌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기에 자기 종을 위기에서 구하고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린 준비를 하려는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에바 부인이 함께 있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저 각자의 생각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난 뒤 신뢰와 이해심이 가득한 메아리를 우리에게로 보냈다. 우리의 생각이 에바 부인에게서 나와
그녀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가까이 앉아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녀를 에워싼 성숙한 영혼의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이 나에게는 크나큰 행운이었다. 그녀는 내 안에 어떤 변화나 모호함이나 새로움이 생기면 금방 알아차렸다. 내가 자면서 꾸는 꿈조차 그녀에게서 오는 영감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꿈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녀는 내 꿈을 이해했고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이 세상에 없었다. 한동안 나는 낮에 나눈 우리의 대화를 그대로 복제한 듯한 꿈을 꾸었다. 온 세상이 혼란으로 소용돌이치고 나 혼자 또는 데미안과 함께 긴장한 얼굴로 위대한 운명을 기다리는 꿈이었다. 운명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에바 부인을 닮은 듯했다. 그녀에게 선택되거나 쫓겨나는 것, 그것이 운명이었다. 에바 부인은 이따금 미소를 띤 얼굴로 말했다. 싱클레어, 당신의 꿈은 완전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걸 잊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면 잊은 게 무엇인지 금세 떠올랐고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곤 했다. 때때로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녀를 안아보지 못한 채 곁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이 무척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일부러 그 집에 가지 않다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고 다시 찾아갔다. 그러자 에바 부인이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확신이 없는 갈망의 자신을 빼앗기면 안 돼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난 알고 있어요. 그 갈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니면 제대로 갈망하든가요. 마음속으로 성취될 거라는 확신으로 갈망한다면 실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갈망만 하다가 곧 후회를 하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해요. 동화 한 편을 들려줄게요. 그녀는 별을 사랑하게 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젊은이는 해변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고는 별을 깊이 깊이 숭배했다. 밤마다 잠자리에서 별의 꿈을 꾸고 별에게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내었다. 그는 별을 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별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포기에 관한 시, 말도 없고 변함도 없지만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정화시키는 고통에 관한 시 한 편을 썼다. 완전한 삶의 시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꿈은 모두 별을 향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해변의 높은 절벽 위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별을 향한 사랑이 가슴에서 불타올랐다. 그리움이 극도로 커지자 자신도 모르게 별을 향해 뛰어올랐다. 그런데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순간 번개처럼 빠르게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이건 불가능해. 그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만약 절벽 위에서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에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하늘로 올라가 별과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사랑은 애원하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요구해서도 안 되지요. 사랑은 무엇보다 자기 안에서 확신에 도달하는 힘이 있어야 해요. 사랑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려오고 있어요. 언젠가 그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면 내가 다가갈 거예요. 나는 무작정 선물을 주고 싶지 않아요. 노래 끝에 없기를 바라지요. 다음번에는 다른 동화를 들려주었다. 희망 없는 짝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는 자기 안으로 파고들어 깊숙이 틀어박혀 있었는데 언젠가는 사랑 때문에 자신이 불타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파란 하늘도 푸른 숲도 들어오지 않았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하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그는 가련하고 비참해졌다. 그런데도 그의 사랑은 하염없이 커져갔다. 사랑하는 여인을 소유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 없어져 버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런데도 사랑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서 그 여인을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겼다. 결국 그 아름다운 여인은 끌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스스로 다가오자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안을 채비를 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그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끌어당긴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에 빠져 잃어버렸던 온 세상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세상에 그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바쳤다. 하늘과 숲과 시냇물이 아름다운 색채로 단장을 하고 그에게 다가와 그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언어로 사랑을 속삭였다. 그는 그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을 얻었던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이 그 안에서 불탔고 그의 영혼을 통해 환희의 불꽃을 반짝였다. 그는 사랑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에바 부인을 향한 내 사랑은 내 삶을 채우는 유일한 내용물이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날마다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이따금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 대상이 어쩌면 그녀라는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저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상징이며 나를 나 자신에게로 더욱 깊게 이끌어가는 존재일 뿐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급박한 질문에 대한 나의 무의식적인 대답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관능적인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가 만졌던 물건들에 입을 맞출 때도 있었다. 점차 관능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이 현실과 상징이 하나로 겹쳐져 움직였다. 예를 들면 내 방에 앉아 그녀를 진심으로 생각하면 그녀의 손이 내 손에,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실제로 와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 그 집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지 예감하기 시작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새롭게 깨달았는데 그것은 에바 부인의 입맞춤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 나는 나의 내면 세계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에게 운명처럼 중요한 것들은 모두 그녀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생각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은 그녀의 모습으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바뀔 수 있었다. 부모님 댁에서 성탄절 방학을 보낼 일이 걱정스러웠다. 2주일 동안이나 에바 부인과 떨어져 지내는 게 고통스러울 듯 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집에서 그녀를 떠올리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HC로 돌아오고 나서도 이틀 동안이나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 오랜만에 맞은 이 안정감을 좀 더 누리고 싶기도 했고 또 관능적인 그녀의 존재에서 독립을 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자 그녀와의 합일이 꿈속에서 비유적 방식으로 새롭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바다였다. 나는 그 바다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별이었다. 나도 그녀를 향해 달려가는 별이었다.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 서로를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가까이에서 소리를 내는 원을 그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서로의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아갔을 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름다운 꿈이군요.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 꿈을 실현시켜요. 이른 봄의 어느 날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내가 에바 부인의 홀에 들어섰을 때 열린 창문 너머로 히아신스 향기가 미풍에 실려와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홀에 아무도 보이지 않자 나는 계단을 올라가 대미 안의 서재로 갔다. 문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린 뒤 평소에 하던 대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방문을 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다. 대미 안이 화학 실험실로 꾸며둔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비구름 사이로 밝고 하얀 봄날 햇빛이 비쳐들었다. 나는 아무도 없다고 여기면서 커튼 하나를 젖혔다.
그 순간 커튼이 쳐진 창문 옆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기이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 데미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느낌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언젠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두 팔은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인 채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생기른 빗줄기 하나가 눈동자에서 뻗어나와 유리조각처럼 반짝였다. 내면으로 깊이 가라앉은 듯한 창백한 얼굴은 몹시 경직되어 보였다. 신전의 현관을 장식하는 태고적 동물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숨도 쉬지 않는 듯했다. 어떤 기억이 나를 전율하게 했다. 저 모습을, 바로 저 모습을 전에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몇 년 전, 내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였다. 그때도 눈동자는 저렇듯 내면을 깊숙이 응시했고 양손은 죽은 듯이 나란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얼굴로 기어다녔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었다. 아마 6년 전이었을 그때도 저렇게 나이 들고 저렇게 시간을 초월한 듯이 보였었다. 얼굴에 주름살 하나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왔다. 홀에서 에바 부인을 만났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던 모습이었다. 그늘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눈부신 태양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막스의 방에 갔더랬어요. 나는 빠르게 속삭였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요? 막스는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면 가라앉아 있거나 모르겠어요. 전에도 저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설마 깨운 건 아니겠죠?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다. 예, 막스는 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금방 다시 나왔어요. 에바 부인, 말씀해 주세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쓸었다. 싱클레어, 걱정 말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막스는 지금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정원으로 나갔다. 왠지 따라 나가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신경을 마비시킬 듯이 진하디 진한 히아신스 향기를 맡으며 홀에서 서성거렸다. 문 위에 걸려있는 새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이한 그늘을 불안한 마음으로 느꼈다. 이게 뭘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에바 부인은 금방 돌아왔다.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몹시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몸을 숙이고 머리카락에 맺힌 빗방울들을 입맞춤으로 떼어냈다. 그녀의 눈은 밝고 고요했지만 빗방울에서는 눈물맛이 났다. 제가 막스에게 가볼까요?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가 흐릿하게 미소를 지었다. 싱클레어,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아요. 그녀는 자기 내면에 있는 마력을 깨기라도 하려는 듯이 큰 소리로 나무랐다.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요. 지금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나는 그곳에서 나온 뒤 집과 도시를 지나 산 쪽으로 갔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 얼굴을 비스듬히 스쳤다. 군데군데 덩어리진 구름대가 겁을 먹은 듯 나지막하게 흘러갔다. 아래쪽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데 높은 곳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 했다. 창백하고도 눈부신 태양이 강철 같은 잿빛구름을 뚫고 잠깐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하늘에서 노란 구름 한 조각이 흘러왔다. 그 구름이 잿빛구름대의 벽에 막혀 멈춰서자 거센 바람이 빠른 속도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냈다. 엄청나게 거대한 새였다. 새는 푸른 혼돈에서 빠져나와 크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 폭풍 소리가 들리더니 우박이 섞인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지축을 흔들듯이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가 채찍질하듯 비를 내리꼬는 대지 위에서 우르르 쾅쾅 하고 울렸다. 곧이어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나왔다.
갈색 숲 너머 가까운 산 위에서는 새하얀 눈이 아련하게 반짝였다. 몇 시간 뒤 내가 비바람에 젖고 지쳐 엉망이 된 채 그 집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데미안이 직접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실험실에는 가스불이 타고 있었고 종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사이에 일을 한 모양이었다. 앉아. 그가 권했다. 피곤할 거야. 끔찍한 날씨군. 바깥에 오래 있었던 표시가 나네. 곧 차를 내올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건 그냥 단순한 폭풍일 리가 없어. 나는 망설이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탐색하듯 나를 살펴보았다. 뭘 보았어? 응, 구름 속에서 어떤 형상을 보았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하게. 어떤 형상? 새였어. 그 샘에? 진짜? 내 꿈속의 새? 응, 내 샘매였어. 노랗고 엄청나게 컸지. 검푸른 하늘로 날아갔어. 데미안은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다. 늙은 하녀가 차를 가져왔다. 싱클레어, 마셔. 자, 그 새를 우연히 본 건 아니겠지? 우연히? 그런 걸 우연히 볼 수가 있어? 좋아. 아니지. 뭔가 뜻이 있어. 뭔지 알겠어? 아니, 그저 충격을 의미한다고. 운명 속의 한 걸음이라고 느껴졌을 뿐이야.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는 조급하게 이리저리 오고 갔다. 운명 속의 한 걸음. 그가 크게 외쳤다. 어젯밤에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어제 예감을 받았지. 그 예감도 똑같은 말을 했어. 나는 사다리를 타고 나무줄기인지 탑인지 오르는 꿈을 꾸었어. 위에 올라가니까 온 나라가 한눈에 보이더군. 커다란 평지에 있는 도시와 마을들이 불타고 있었어. 아직 전부를 말할 수는 없어. 모든 게 분명하지는 않아. 그 꿈이 형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나하고? 물론이지. 자기 자신과 관련이 없는 꿈을 꾸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나하고만 관련된 꿈은 아니야. 내가 오라. 난 내 영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꿈. 그리고 지극히 드물긴 하지만 온 인류의 운명을 의미하는 꿈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 그런 꿈을 꾼 적은 거의 없어. 예언이라 단정지을 만한 꿈을 꾸지도 못했고 그게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꿈을 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꿈의 해석은 매우 불분명해. 하지만 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닌 꿈을 꾸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아. 다시 말해서 그 꿈은 내가 예전에 꾸었던 꿈들의 연속이야, 싱클레어. 전에 내가 너에게 말했던 예감들을 나는 이런 꿈에서 얻어. 우리 세계가 상당히 썩어 있다는 건 우리도 이미 알잖아. 하지만 그것만으로 세계의 멸망이나 그 비슷한 걸 예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하지만 난 몇 년 전부터 어떤 꿈들을 꾸는데 결론이라기보다는 느낀다고 해야 할까? 뭐가 되었든 어쨌든 난 그 꿈들을 통해 낡은 세계의 붕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껴.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고 아늑한 예감이었지만 점점 또렷해지고 강렬해지고 있어. 뭔가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아직 아는 게 없어. 나 자신이 휘말려들 수도 있는. 싱클레어, 우리가 이따금 이야기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세계는 새로워지려고 해. 죽음의 냄새가 나. 새로운 것은 죽음 없이는 오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야. 나는 놀라서 그를 많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꿈의 나머지 부분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때 문이 열리면서 에바 부인이 들어왔다. 둘이 함께 있었구나. 설마 너희들 슬퍼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에바 부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더는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데미안은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겁을 내는 아이들을 달래는 어머니처럼 다정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저흰 슬프지 않아요. 그저 이 새로운 징조와 수수께끼를 좀 풀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닥쳐올 것은 갑자기 들이닥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홀을 지나갈 때 히아신스 향기는 시들고 메마른 시체처럼 퀴퀴한 냄새를 풍겼다. 어떤 그림자가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